안녕하세요. 오늘도 핸드폰 앞에서 혼자 얘기하게 된 윤승로입니다. 온라인 수업이고요. 오늘은 12강이 되겠어요. 자, 오늘 12강 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시작되는 부분은 조선이 이제 망해가는 과정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국권 피탈 과정이라고 해야겠죠? 자, 즉 조선이 망해가는 그 과정에서 일본은 어떻게 우리나라를 차근차근 멸망시켰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 시간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자면요.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온 고종이 황제다라고 선포하면서 돌아왔어요. 그걸 대한제국이라고 하고요. 대한제국이 중심이 돼서 이제 모든 권한을 황제에게 몰아넣고 황제가 중심이 된 개혁을 단행하는데 그 개혁을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이 광무개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꾸준히 추진해야 하던 대한제국은 외세에 결국 굴복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언제가 되냐면 1904년이 됩니다. 이 1904년도에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겠다고 전쟁을 일으켜요. 이거를 러일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 거니까요. 우리는 중립을 선포해요.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겠다. 라고 하지만 사실 이 당시에 우리는 일본에 거의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따라서 이제 일본의 입김이 계속 작용할 수밖에 없죠. 자, 그 과정에서 이 국가 피탈 과정 첫 번째 이 전쟁 과정 중에 일본이 우리와 맺은 조약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한일의정서입니다. 한일의정서. 1904년 2월경에 맺어진 이 조약은 군사적 요충지. 러시아가 지금 일본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일본이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적으로 필요한 땅, 이런 땅은 마음대로 일본이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조약이에요. 군사적 요충지 사용권을 확보를 했어요. 한일 의정서를 가지고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5, 6개월 지난 다음에 두 번째로 조약이 체결되는데 그것을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해서 이 조약도 맺어지게 되는데 보통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고문정치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어떤 그 나라의 정치를 간섭하기 위해서 한 나라의 어떤 전문가나 나이 든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는 사람들을 파견하거든요. 그 사람들을 고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 일본이 그 고문으로 파견한 사람이 이제 누구냐라고 한다면 외교 쪽을 그 간섭하기 위해서 파견한 사람이 스티븐스. 그다음에 재정, 우리나라 경제를 간섭하기 위해서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을 해요. 스티븐스, 메가타 둘 다 조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 파견을 해가지고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기 시작해요.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단계까지인 한일 협약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서서히 러일 전쟁이 이게 러일 전쟁이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조약들이 맺어지고 있어요. 이 러일 전쟁이 거의 종전이 되는 상황에 거의 다가오면서 1905년이 찾아오는데 이 1905년이 되게 되면 일본이 거의 승기를 굳혀요. 이제 일본이 조선을 거의 뭐 이제 라이벌은 없다. 이제 거의 내 맘대로 해도 된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일본은 역사를 좀 열심히 공부했었어요. 바로 뭐냐? 정확히 10년 전인 1894년 청일전쟁이 끝나고 나서 95년도에 청일전쟁이 끝났죠. 94, 95년도에 있던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이제 막 멋대로 하기 위해서 시모노세키라는 조약을 맺고선 뭔가를 막 일본 멋대로 하려고 하니까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 방해를 당하면서 결국 일본의 그 야욕이 좌절됐었거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전쟁에서 이긴 것 외에도 주변 강대국들의 그 인정,
외교를 통한 이런 활동들이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일본의 승리로 끝나긴 하지만 주변 강대국들이 우리 일본이 조선을 먹는 거를 좀 인정받아야겠다라는 활동들이 1905년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05년도가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이것 외에 독자적으로 열강들의 인정을 받는, 즉 다른 국가들이 일본이 조선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뭐냐라고 한다면 가스라 테프트 미리아기. 일본과 미국의 외교 총책임자인 가스라라는 사람이랑 테프트라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비밀리에 조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 비밀리에 체결한 조약의 내용은 뭐냐면 당시 미국이라는 나라가 필리핀, 아시아에 있는 필리핀을 점령하는데 이에 대해서 일본이 인정하겠다. 대신 우리 일본이 어디를 점령하는 거를, 조선을 점령하는 걸 인정해달라. 참 이상하죠? 필리핀과 조선이라고 하는 엄연한 나라가 있는데 이걸 지금 다른 나라들이 서로 지금 점령하라고 인정하는 이 시대가 이제 제국주의 시대라고 해서 이런 모습이 일반화된 시대였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은 누구의 인정을 받아냈나요? 미국의 인정을 받아냈어요. 가스라 테프트 미리아크로. 그리고서 바로 그 다음 달에 제2차 영일동맹이라고 해서 어떡하냐? 영국과 또 담판을 치어요. 그래서 당시 영국은 어디에 관심이 많았냐면 인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인도를 점령하는 것을 인정해달라. 대신 일본은 조선을 먹는 것을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누구의 인정도 받게 되면 영국의 인정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달에 러일 전쟁이 최종적으로 종전이 돼요. 일본의 승리로. 그래서 이제 일본이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거를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합니다.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포츠머스 조약에서는 이제 누구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러시아가 인정. 따라서 이제 누구? 미국, 영국, 러시아라고 하는 당시 3강대국의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일본은 조선을 점령해줬다라고 하는 주변 강대국들의 인정이 있게 된 거죠. 자,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얻은 일본이 아주 과감한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조약을 을사늑약 세 번째입니다. 1905년도에 맺어진 조약이죠. 이 조약이 체결이 돼요. 이제 보통 조약이란 말을 안 쓰고 늑약이란 말을 쓰는 것은 한쪽에서 강제적으로만 맺은 그런 불법성 있는 조약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 당시 우리 조약의 총책임자였던 고종이 도장을 찍지 않았거든요. 조약의 정식 명칭도 없었고요. 그 외에 여러 불법적인 과정들이 많이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조약이 아니라 강제적으로 맺어진 늑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을사늑약 같은 경우는요, 보통 정리를 하자면 통감 정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감정치 을사늑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늑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외교권을 박탈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한 나라의 주권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외교권이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요거를 일본이 가져간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를 거의 멸망시켰다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100% 조선이 망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8, 90% 이상은 이 나라를 거의 무너뜨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외교권을 이제 누가 행사를 하냐? 통감부라고 하는 일본이 설치한 통감부가 그 외교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예요. 이 통감부의 총책임자를 통감이라고 하고요. 이 통감 1대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제가 아주 심한 욕을 하고 싶은 사람이 이 당시에 우리나라 를 통치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찾아온 사람이, 이 통감으로 찾아온 사람이 누구다?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통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안 보이죠?
카메라를 좀 돌릴게요. 자, 됐나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 을사늑약으로요. 사실 우리 조상분들께서는 이제 여기서 나라가 거의 망했다라는 인식을 거의 공감대를 같이 가지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요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되냐? 요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안에서 뭐라 그러냐면 거족적인 민족적인 저항이 있게 돼요. 민족적인 저항들이 있게 돼요. 을사늑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먼저 이제 유명한 거로는 이제 고종. 당시 임금이었던 고종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살펴보게 되면요. 고종은 일단 자기가 본인께서 도장을 찍지 않으셨죠? 넌 도장 찍지 않았다. 이 조약은 무효다! 라고 해서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게 돼요. 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전 세계에 좀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 1907년경에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 대표자들이 모이는 회의가 열려요.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데, 그 만국평화회의에 특별 사신을 파견합니다. 요거를 이제 헤이그 특사라고 해요.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 이제 파견되신 분이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런 분들이 이제 파견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것 외에 또 봐야 할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이 억울함을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자결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때 이제 유명하신 분으로는 수능 특강에서는 민영환이라는 분을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분 외에도 사실 수십 명이 자결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대해 저항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언론. 신문사 요 칠판을 좀 올려줄까요? 되겠죠? 자, 이 언론 쪽에서는 당시에 그 유명한 논설문이 하나 게재가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시리아 방성대고 오늘에야 목노아 온다 라고 하는 유명한 논설문이 발표가 돼요. 이 논설문 발표됐을 때 여기에 이제 이거를 실린 신문이 황성신문이고요. 여기에 이제 이거를 쓰신 분이 장지연이라는 분이에요. 나중엔 또 이제 친일 생각이 드러나서 씁쓸함을 남기는 분이 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 언론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이 당시에 그러면 선생님 고종께서 도장을 안 찍으셨는데 어떻게 어쨌든 이게 체결이 됐나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당시에 왜 각국의 장관들이 있어요. 권중현, 박재순, 이지용, 이완용 이런 언급하기도 싫은 5명의 매국노라고 하죠. 나라를 팔아버린 을사오적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걔네들이 도장을 대신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 을사오적을 처단하기 위한 나철들이 이거 어떻게 했나요? 오적 암살단이 조직이 됐어요. 요거를 조직한 사람이 나철이란 분이고요. 요게 이제 제대로 실행되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반군을 신으로 보시는 대종교를 창시하시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또 넘어가시게 돼요. 자, 5번째 글씨가 보이시려나요? 좀 이렇게. 자, 그래서 5번째로는 뭐가 되냐?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를 상당히 또 미국한테 조선은 일본한테 점령당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던 미국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까 언급했던 제1차 한일협약으로 우리나라의 정치를 간섭하기에 파견되었던 외교고문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귀국을 했을 때 우리나라의 젊은 두 청년이 이 미국인은 뭔가 좀 정신이 나갔어. 손을 봐줘야겠어.
해서 이 한 분은 실패를 사실 하셨는데 다른 한 분이 성공을 하셔가지고 스티븐스를 저격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뭐가 되냐면 스티븐스 저격이 되겠어요. 저격이고 여기에 이제 활약하신 분이 장인환, 전명훈 이런 분들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섯 번째로는 우리나라 안중근 의사께서 이 지금 조선이 망해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할하고 있는 사람이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거든요. 그 이토 히로부미를 상하이 하얼빈에서 저격을 해서 없애는데 성공하죠. 통쾌한 순간입니다. 저는 영상이라 더 자세한 얘기, 더 좀 이렇게 리얼한 얘기 못하겠으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을사늑약의 과정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저항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은 계속 조선을 멸망시켜가기 위한 과정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07년도에 이어지게 되고요. 1907년도에 네 번째로 조약이 체결되는데 그 네 번째로 체결된 조약의 명칭을 뭐라고 하냐? 한일 신협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 1907년은 정민년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정미칠조약이란 말로 표현도 해요. 그리고 요 한일 신협약은 그 이제 보통 우리가 앞에 무슨 정치 이름 붙였죠? 여기 한일 신협약은 보통 차관 정치라는 말로 표현이 돼요. 차관 정치는 그 빚을 빌려준다고 할 때 그 차관이 아니라 어떤 한 부서의 총책임자를 장관이라고 하거든요. 장관 밑에 있는 두 번째 책임자를 차관이라고 해요. 그 차관을 다 일본으로 임명해서 우리나라의 세세적인 모든 부서를 일본이 다 간섭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한일신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한일신협약 같은 경우는 먼저 여기 이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 신협약을 맺기 이전에 바로 요일의 두통이 나요. 헤이그 특사 파견. 이게 왜 들통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일본의 입장에서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일본이 가져왔으면 우리나라의 다른 사람이 외교권을 행사하는 것은 을사늑약 위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은 외교관 파견이기 때문에 외교권을 보종에 행사한 건데 을사늑약 이후에 이걸 행사했기 때문에 이건 불법이다 라고 일본은 주장을 하게 되면서 어떡하냐, 이 헤이그 특사 파견을 부실로 어떡하냐,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버려요. 황제 자리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나라가 이제 강퇴되고, 이 강퇴가 됐다는 얘기는 이제 그 다음 임금으로 누가 등장했다는 거냐면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이 등극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떡하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먼저 각각 일본인 차관, 각 부서에 일본인 차관을 임명을 한다. 임명을 하고 여기에 한 단계 더 나가서 대한제국에 있던 군대까지 해산시켜버려요. 참 치밀하죠? 차근차근 조금씩 지금 조선을 멸망시켜가고 있습니다. 아주 집요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요걸 통해 가지고 조선은 거의 이제 망하는 과정 일부 직전까지 가고요.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은 해가 1910년이에요.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자,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한국병합조약이라고 합니다. 한국병합조약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실상 우리나라의 국권을 완전히 뺏어버리고 조선이 이제 공식적으로 망한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위화도 해군으로 권력을 잡았던 이성계가 1392년 세웠던 그 조선이란 나라가 이제 망한 겁니다. 1910년.
공식적으로 멸망을 하게 된 것이고, 요 이제 8월 29일 요 날이 이제 9.7 날의 수치가 있는 그날이죠. 하여튼 요 날이 되면서 이제 국권이 강탈됐다는 얘기는 대한제 쉽게 얘기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멸망했음을 얘기합니다. 이 멸망한 요 시기부터 이제 무슨 시기가 시작되냐면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한 시기인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돼요. 1945년까지. 그러면서 이제 일제 시기로 넘어가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우리를 통치하는 기구는 뭐가 되냐? 조선총독부라고 하는 기구가 설치돼서 이 기구가 우리를 통치하면서 암울한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 조상분들께서는 여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저항하는 여러 독립운동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오늘 좀 우울한 내용이지만 고생하셨습니다.